오늘 강의하실 박정철 교육 박사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워싱턴 컬리지 하노이 ITS 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셨고 아테아 기획실 디렉터로 활동하셨습니다. 현재는 교육심리연구소 인사이트 대표, HRK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철학에 퐁당 빠진 자기 이해, 부제는 마음의 철학입니다. 강의 내용은 인간의 자기 이해를 위한 시대적 흐름과 철학 원리를 살펴본다. 이고 첫 번째 자기 이해의 작동 원리, 두 번째 의식과 자기 인식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 번째 마음 철학을 위한 심리학과 코칭 순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철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또 공식적으로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바쁜 중에도 배움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기 위해 시간을 내시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 채팅창에 쓰셔도 되고 마이크를 여시고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아시는 만큼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실 분이 계실까요? 말씀을 안 하면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지목.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생각 안 해봐서 모르시겠지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군상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살아가는 거,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야,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고 김은주 선생님 어떻게 살아갈까? 예, 의식주, 그쵸? 이시연 선생님, 또 조경희 선생님 건강과 죽음이라고 말했고요. 자, 죽음이요. 예, 죽음의 문제. 야, 죽음의 문제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하네요. 생로병사. 예.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고민한다는 것은, 살아간다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버드 대학교의 석학이신, 한 분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철학적인 질문을 하면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죠. 책도 나와 있죠. 여러분, 결국 저는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삶을 시작하고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자기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 많은 답을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철학적인 답을 많이 했던,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고민을 하지만은,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철학자고, 교육자고, 정신분석학자들, 심리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24시간 그것에만 고민을 해요. 여기 혹시 상담하시는 분 계세요? 상담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혹시 심리학 연구하신 분 계세요? 심리학? 그럼 여러분들 뭐 하셔요? 아니, 제가 여러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나 뇌과학을 전공한다, 공부한다. 1번, 채팅창에 1번. 그 다음에 나는 심리학 상담학을 공부한다, 채팅창 2번. 그 다음에 3번은 나는 교육학을 공부한다 하면 3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산다, 4번. 한번 올려주세요. 그래요. 지금까지 올라오신 분들 보면, 아니, 5번은 뭐예요? 아, 네. 와, 많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심리학도 공부하고, 상담학도 공부하고,
뇌과학도 공부하시고, 그래요. 공통된 것이 여러분 연구의 대상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짐승 아니고 사람. 예. 자, 여러분, 지금 철학사에서 인류에서 나타난 철학자들이 했던 고민 중에서 얻어낸 답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인간입니다, 인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인간이 인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든 과학과 산업과 학문의 발달은 인간을 위해서 발전했어요.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인류의 대부분의 문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역사에서 도출된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런 인간을 여러분 잘 아시는 프로이드는 갈등하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나라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타자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그 이전에 우리는 우리와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나와 나 사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 발생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 던지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많은 정신분석학자들, 뭐 아들러나 프로이드나 융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문제 해결 초점을 어, 찾았는데 그것이 인간에 대한 정의를 그것들로 인해서 인간에 대한 정의가 각자 도출이 되었어요. 이러한 정신분석학자들의 인간관을 정신분석학자들이 정한 인간관을 가지고 우리는 인간을 이해하려고 자꾸 설명하는데 그 이전에 많은 분석의 질문들이 바로 철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는 이 순서대로 할게요. 우리가 철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또 철학 안에서 자기 이해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철학이 없는 자기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까? 네. 자, 여러분, 철학이 뭘까요? 철학. 조금 전에 말했죠? 철학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질문, 또 인간이 자기와 자기 안에 마주한 자기를 향해서 드는 대화 속에서 발생되는 질문들, 그 질문들을 통해서 도출되어 있던 많은 대화의 응답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철학이라는 한자에서 보면요. 밝을 철. 그리고 학자는 배울 학자예요. 예. 그래서 이게 한자로는 배움을 통해서 밝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스 원어에는 이가 필로와 소피아의 합성어로서 필로소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PhD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그 분야의 철학적 박사다, 학술적 박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철학 박사를 필라소피아 덕트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철학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밝히 알아서 깨닫기 위한 거예요. 깨닫기 위한 거.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자세히 돌아보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려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봐야 되겠죠. 이 자세히 여러분 또 학위 공부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 자세히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세히 본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탐구한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탐구한다. 관찰한다. 네. 관찰해야 할 수 있죠. 자세히 봐야 잘 보이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 외모지상주의라고 소위 말하기 때문에 잠깐 몇 초간 그 3초, 5초 정도의 그 사람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자기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가꾸는, 미모를 가꾸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학교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벌써 뭐 24살인데 얼굴이 태어났을 때 얼굴하고 다른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예.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이게 머리 앞에다 이렇게 똘똘 감는 거 뭐죠, 이거? 동그란 거 이거? 이거 감고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진짜로. 네. 그 정도로,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인간이, 관찰을 통해서 자세히 봐서 깨달아지는 것을 철학 활동이라고 그래요. 철학 활동. 이걸 보고 다른 말로는 사유라고 그러죠. 사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생각한다. 예. 우리가 길 가다가 꽃을 만나면 꽃을 보고 예쁘면 그 꽃을 보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유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을 만난 이후에 여운이 남는 것을 우리는 사유라 그래요. 그래서 철학은 사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자체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많은 질문을 하겠죠. 자, 이거 좀 중지하고 제가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거 중지할게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이라고 쓰셨는데 개나 고양이도 생각해요. 연구에 의하면. 왜냐하면 생각한다는 것은 기억을 되풀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가 집을 찾아올 때 그것들을 기억해서 얼마나 기억하는지는 모르지만 찾아올 때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개가 주인을 기억할 때 후각이나 청각을 통해서도 그 주인을 기억한다고 해요. 자, 근데 개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은 저도 개, 고양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사람도 좋아하고. 근데 맞아요. 개가 고양이와 동물은 자기 인식을 못해요. 자기 인식. 개나 고양이를 거울 앞에 세워주면 또 다른 놈이 우리 집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놀래거나 짖거나 그렇게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오늘 철학하러 왔는데 여러분 질문 받다가 가게 생겼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철학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무엇인가 정의 내릴 수 있는 활동을 해요. 자, 여러분 인간은 혼자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는 누군가 행복하게 해줄 때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가지게 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행복할 대상의 첫째는 자기 자신이고요. 자기 자신이 행복하게 된다면 사람은 자기 주변을 행복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철학을 통해서요. 어떤 것을 보고 밝히 깨달아 자기 자신을 사유하고 자기 자신을 옳게 경성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기 주변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정신을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정신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뇌과학 하신 분들은 금방 아시더라고요. 이걸 홍익 여러분 정신. 네, 홍익 정신이라고 표현하죠. 홍익 정신. 네. 그래서 홍익 정신이라는 그 단어에서 내포된 것은 철학하는 인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러려면 교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 인간의 근본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누군가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많은 자료들 또 연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우리에게 늘 존재해 왔어요. 자, 철학은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매우 고효율적인 장치입니다. 철학과 비슷한 높이의 우리 수학이라는 학문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이 철학을 추상적이고 어떤 말할 수 없는 체계로서 이론만을 이거를 강조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다가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면서 이 철학에 대해서 다시 정립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개념을 잡고 그렇게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철학을 추상적인 체계로서 이해만 하고 간주하는 이유가 뭐냐면 철학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학을 계속 수입만 시켜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거나 고민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그걸 가지고 골똘히 생각하고 문제를 도출하고 방법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철학적인 과정인데 그렇지 않고 원래 그랬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들은 기존의 자기의 철학,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개념이 아닌 기존에 만들어진 프레임에 자기가 동승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철학이 자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 다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대화나 소통의 문제에 소통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뇌과학에서 그러죠. 사람은 긍정적이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스스로 길들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사람이 생각과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방향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철학을 계속 수입만 했어요. 나로부터 철학이 생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학은 생산되는 순간, 철학이 생산이 되는 순간은 우리가 육체의 활동이고, 그 육체의 활동이 시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철학은 삶이라고 말하죠. 그 삶에는 피냄새, 땀냄새, 뭐 다툼, 뭐 찢어지는 고통,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때로는 망하는 자신의 모습도 있고 씁쓸해서 슬퍼하는 모습, 외로운 눈빛 다 포함됩니다. 이게 철학적인 생산 활동이에요. 이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철학의 이론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 철학의 이론이 발생되는 이유는 자기의 기초 학문적 체계가 충분히 있을 때 이것이 객관적으로 도출이 돼요. 소위 그냥 생각만 많고 동네 철학자 아저씨들이 한 분씩 계시잖아요. 그 알코올만 들어가면은 자기 나름의 사색적인 표현을 참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듣다 보면 사람이 질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초 학문적인 객관적 토대가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갖고 뱅뱅뱅뱅 돌아요. 그래서 제가 박사할 때 저희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집어넣어서 충분히 그것이 소화가 되었을 때 배설물이 나오는 것처럼 학문도 그와 똑같다. 그래서 책 읽기를 엄청나게 많이 시켰었어요. 네.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눈알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석박사 하시려면 책 많이 읽고 계시리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나가는 말이지만 논문 지도를 가보면
연구를 꼼꼼히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표가 어디서 나냐면 글에서 나와요. 글에서. 글은 글이라는 것은 자기의 철학적 사고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글을 통해서 마음이 드러나게 돼요. 언어를 통해서 자기의 자세가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짜집기를 정말 잘해도 표가 나요. 왜냐하면 A 사람의 논문을 보고 쓰고 B 사람의 논문을 보고 쓰고 C 사람의 논문을 보고 써도 글에는 뭐가 표현돼요? 그 사람의 독특한 문체와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개가 딱 읽어보면은 다른 사람이라는 게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표가 나요. 예. 그래서 자료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고 하는 것이 저는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으로서의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 여러분 3일 만에 뭐 철학 끝내기, 5일 만에 부동산 대가 되기, 뭐 한 달 만에 끝낼 수 있는 투자 방법 전문가 되기 이런 책은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논문을 보다가 나오는 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탐구하다 보면 그 다음 질문에 대한 책이 나오고 그 다음 질문에 대한 책이 나옵니다. 예컨대 제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의 책을 읽어요. 그러면 프로이드가 정신분석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철학자 플라톤의 이데아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도대체 이데아가 철학적 이데아가 뭐냐 하고 플라톤의 이데아 책을 펼쳐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플라톤의 이데아 책을 읽다 보면 그 다음 질문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그 다음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내용이 실존주의의 하이데거가 똑같이 이야기하고 헤겔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데카르트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또 책을 보다 보니까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슐라이마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근현대 철학자인 21세기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산하지 않는 철학, 수입만 하는 철학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여러분 안에 그만한 자원이 없을 때 철학이 생산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산하는 철학,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많은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이해에 더 깊은 사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사유의 방식과 법칙들을 내가 조금은 터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는 철학의 역사, 곧 우리의 역사 안에서 이해해온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나 데카르트나 마르크스나 또는 니체나 공자나 노자나 장자나 다산이나 퇴계나 이런 사람들이 정형화해 놓은 그런 사색의 사유의 글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기 내면을 분석해 볼 방법적인 좋은 토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앞서 말했지만 3일 만에 모금 강화되기, 뭐 10일만 하면 이해된다. 이런 책들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자, 이것처럼 제가 철학에 빠진 자기 이해란 제목을 붙인 이유가 문제의 도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뭐냐면 심리학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분들 중에 상담하시는 분들, 또 어떤 코칭을 하시는 분들, 또 여러 분야에서 또 그런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대다수가 그런 하는 곳으로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자, 일례를 든다면, 자, 인간 중심의 상담, 우리 상담의 기법이 있잖아요. 자, 인간 중심의 상담, 문제 중심의 상담,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 상담을 할 때, 뭐, 로저스가 인간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또, 로저스는 인간 중심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방법만 가지고 사람에게 상담을 접근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해하기가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이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람을 어떠한 21세기에 심리와 상담학이 만들어진 것은 여러분 18세기, 19세기 이후의 일이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도 그런 학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않고 많은 상담학과 심리학을 하시는, 연구하시는 분들, 또 사용하시는 분들,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겉도는 느낌이 드네요. 겉도는 느낌. 그리고 그 이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로저스의 이야기만 갖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철학에서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철학이 빠진 상태에서 철학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 그래서 우리가 철학한다는 말은 골똘하게 생각한다, 사유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요즘 말로는 몰입이라고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철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대부분은 철학이라면 공자가 무슨 말을 했고 아리스토텔가 무슨 말을 했고 칸트가 무슨 말을 했고 이 말만 기억하지 그 말에 대한 사유의 방향과 의도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생각의 힘과 근육이 자라지 않게 되고 이로써 철학이라는 개념과 나라는 개념이 다르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한국 이런 개념에 의해서 파생되는 것이 정치 철학, 또 교육 철학, 또 의학 철학, 종교 철학, 뭐 음악 철학, 예술 철학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근본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 방법이 겉도는 지금 현재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밖에 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회가 그런 사회는 굉장히 얇은 살얼음 같은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살얼음 같은 사회라는 것은 위태한 관계 속에서의 위태함을 증명하는 그런 사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정부패가 많은 국가들일수록 이런 사태가 많죠. 또는 인문학적인 자료가 낮은 국가일수록 이런 사태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설치되고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것이 선진국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개념,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철학적인 개념의 존중이 서로 확고하게 서 있는 국가를 선진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육 현장은 어때요? 예를 들자면 교육 현장은 아이들 중심의 교육, 학생들 중심의 교육이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학교와 정책이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육의 철학을 배제하고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만 해요? 이슈가 될 만한 것들. 아이들을 심리를 테스트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 아이들을 우리의 제도 속에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철학적인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처럼 철학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것에 몰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철학을 한 그 결과를 우리가 무엇을 맞는것만 생각하지 그것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이것에서 최진석 교수는 사유의 높이의 차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철학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학이 나의 삶에 어떤 역할을 수행했고 내가 살아온 시간에 철학이 있었던 적은 언제인가? 우리가 말하는 철학 개념 이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서양의 학문 구조죠. 그들의 의식 구조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전 세계가 서양화 표준이 되면서부터 우리의 구조는 서양의 철학적 구조로 변경이 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면 18세기 때부터입니다. 그전에는 동양과 서양이 여러분 합해지지 않았어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철학의 개념이 달랐어요. 우리 동양적인 동아시아 사람들은
철학의 개념, 사색의 개념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갔고 서양 사람들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죠.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듯이 어쩌면 동양과 서양의 차이는 이래요. 자, 음양론을 하시는 분이 쓴 논문에 의하면 서양은 양이고 동양은 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적도 있더라고요. 그 말은 정말 상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통일이 되려면 누군가는 이것을 정복을 해야만이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저어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18세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서양이 표준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된 모든 사회화 교육이 그들의 서양에서 발생된 철학에 의해서 교육 철학이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교육은 우리 동아시아의 교육 체계가 아니라 서양의 표준화된 교육을 가지고 우리 모든 학교의 커리큘럼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1800년 이후에 태어난 우리는 그 철학적인 교육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체계화되어 있어요. 우리의 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 가면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1 더하기 1 하면 2라는 것이 우리의 정형화된 서양 철학 교육의 의식이 우리가 표준화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우리가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육을 해왔어요. 근데 동양 교육과 서양 교육,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동아시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의식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내적인 것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가는 마음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마음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밖에 있는 데이터가 정확한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성적이구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아시아 사람들은 어때요? 조금은 감성적이죠. 감정적일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 철학적인 개념이 여러분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개념에 의한 철학이 표준화가 된 것은 19세기인데 이 19세기부터 우리는 이런 철학적인 시선의 요구성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어요. 철학적 시선이 없이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철학적인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는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가다듬고 우리를 이해하는가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서양 철학의 한계는 여러분 서양 철학의 한계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밖의 거는 정말 잘 봐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구비를 하거나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이런 거는 서양 사람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잘 만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잘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동양으로 들어와서 동양 철학을 다시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18세기부터 수년 동안 서양 철학적 사고에 의해서 지배되고 우리가 통제되어 오다가 결국은 서양이 자기들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우리를 존중해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 핵심적으로 활동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아시아적인 체계라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양인으로서의 의식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디 가서 영어 못한다고 주눅들 필요 없고 우리는 아시아인으로서의 우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철학적인 사유를 또 시선적인 요구를 그대로 여러분이 개발하고 해나가도 된다고 생각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 안에 철학적인 시선이 없이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에서 잡다한 변화와 투학자들이 가지는 수를 가지고 압출해서 세상을 설명하듯이 철학은 이 시선을 압축해서 관념이라고 표현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이 매우 높은 차원의 지성적 활동이에요. 자,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프로이드는 이데아가 그렇다고 하고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이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그렇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철학은 세계를 이끌고 있고 또 바꾸고 있어요. 이걸 다시 말하면 철학이 나를 바꾸고 나를 이끌고 내가 그 철학으로 세상을 이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철학에 의해서 변화된 내가 내 주변을 이끄는 동력이 된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낮으면 어쩔 수 없이 정해진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정한 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을 따라가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춤을 추죠. 그러나 남들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아요. 그것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맞는 옷, 곧 지위, 명예, 부를 찾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요. 그러나 철학적 시선에 의한 자기 이해는 지위와 명예나 부로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식 축적의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했죠. 프로이드가 뭔 이야기를 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했다. 우리는 이 말만 알지 그것이 왜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그 사유가 적용이 안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유의 시선, 지성의 시선이 높이 올라갈 수 없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성적 높이를 위해서 노력할 때에 그 삶의 격을 결정하게 돼요. 바로 그 지성의 극에 우리의 철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은요, 곧 존재고 세계죠. 그래서 철학에서는 우리 철학의 중심은 사람인데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요. 본원적으로 철학에서는 근원적으로 반성적으로 고찰해서 우리가 존재론을 만들고 지식에 근거해서 또 그것을 고찰해서 인식론이라고 말하고 또 인간의 삶의 목적, 가치, 일반에 대해서 고찰해서 이것을 가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철학의 구조인데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 결국은 지금은 이제 통합된 학문적인 체계를 갖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사람의 인식이 자기 이해는 철학의 여러 5가지 단계 인식하고 자기를 가치하고 자기를 존재하고 또 그 존재를 통해서 증명하는 논리를 통해서 여러분 증명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방법에서 여러분 무엇이 나왔냐면요. 무엇이 나왔냐면 논리적인 글쓰기라는 것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철학은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물과 그 상황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과 의미를 갖추고 있어요.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지적 욕망 그 자체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런 반영된 것을 냉철하게 생각하고 사유하고 말하는 것을 비판적 의식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비판적 의식에서 쓰게 되는 글 쓰는 행위가 비판적 글쓰기예요. 비판적 글쓰기를 우리는 논리적인 글쓰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철학적인 가치를 외적으로 글로서 표현하거나 말로서 표현할 때 우리는 논리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 틀에 맞게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글로 쓰면 논문이 되고요. 그것을 말로서 표현하면 논증이 돼요. 그래서 이런 논증과 논문은 그 문제에 대한 자기의 철학적 시선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이해를 자기 스스로 사유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자기 안에 철학적인 생산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비판적 글쓰기라고 하면 사람들은 가끔씩 느낌이, 한국말 느낌이 비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난은 그냥 앞뒤 안 대고 그 사람을 탓하는 것이 비난이고 몰아붙이는 게 비난이고요. 비판은 왜 그런지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통하고 논의하는 것을 비판적 대화라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비판적 대화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정화 선생님과 대화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정화 선생님께서 오늘 약속 시간에 늦으셨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이정화 선생님께 왜 늦었니? 라고 물으면 감정적인 사람은 미안하니까 그냥 덮으려고 할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 논리와 자기 철학적인 체계와 자기 생활에 구체적으로 선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돼요. 내가 이만 이렇게 해서 이렇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미안하다고 생각해. 정중함, 우리가 이걸 보고 정중함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상이 한국의 고대 사상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방법소설에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편을 존중하는 것은 자기 이해가 섰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앞서 동물과 사람의 차이를 물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 바로 이것이 사유의 시선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철학한다는 것은요. 의지를 가지고 진지하고 엄밀하게 또 철저하게 사고하고 문제의 본질을 통찰하고 그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형식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철학의 가치는 인간의 삶의 보존과 향상을 위한 재반지적 대응들, 총체적인 이성적 비판과 반성에서 비롯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죠.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살 가치가 없는 삶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성찰, 그 다음에 사람, 가치, 삶, 이런 단어들이 한 문장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단어들에서 자기 철학적 가치가 있다면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읽었지만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자기 스스로에게 빗대어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하게 되겠죠.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테스 형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성찰. 도대체 성찰이 뭘까? 그러면 사람이 뭐냐? 내가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우리 집에 키우는 몽구의 형인가? 아빠인가? 우리 집에 키우는 고양이 쭈의 아빠인가? 형인가? 삼촌인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삶과 가치 없는 삶의 기준은 뭔가? 여러분, 이것들이 말 장난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런 사유의 힘이 여러분 창의의 결정적인 토대가 됩니다. 자, 철학적인 사유의 힘, 즉 인문학적인 힘이 없는 나라들은요. 많은 것을 보고 카피해서 외형적으로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지만 그것들로부터 정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떠한 IMF라든지 경제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쉽게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철학적인 토대와 자기의식, 철학적 시선에 의한 사회 구조가 분명하게 된 국가들은 과학도 발전하지만 그 국가에 어려운 재난이 당했을 때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내적인 단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모습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나라들을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앞서 말한 나라를 후진국 개발도상국이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문학적인 토대가 잘 된 사람들은 그 어떤 창의적인 활동이 있어서 정말 풍부하게 일어나요. 글쓰기도 말하기도 경영 활동이나 사회적인 활동에서도 여러분 정말 자기의 가치를 지키면서 잘 해나가요. 그러나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시선의 사유가 자기에게 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스킬을 보고 어느 단계까지는 올라가지만 그 단계에서 진보가 없기 때문에 정체되고 정체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여러분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또 고민하고
그 덕분에 상담하거나 또 병원에 찾아가거나 친구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지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여기 우리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자기 이해를 철학적인 사유의 습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생활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서 말한 그런 사람들의 불효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뜨거운 감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감정이 뜨거워져서 뭘 액션을 취하는데 식으면 금방 돌아서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지구 사랑에서 오신 줄 알고 있는데 지구 사랑은 나 하나로 해서 끝나지 않는 거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후대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 다음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것이 지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발 붙이고 살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에 그것이 철학적인 가치라면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구를 사랑하는, 마땅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철학의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런 자기 이해가 마치 철학이 아닌 어떤 심리학이나 상담학에만 있다고 생각하실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이데아와 어떤 인간의 자기의 가치가 시대의 사조를 타고 올라가다가 결국 17세기에 칸트에 의해서 형 이상학이라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 재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재해석된 거에 의해서 실존주의가 만들어지잖아요. 실존주의가 뭐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너도 존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은 내가 있어서 신을 증명하기 때문에 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태주의 시처럼 네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내가 네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네 존재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럴까요? 저는 그것에 반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이름을 부르거나 부르지 않기 이전에도 우리는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가치가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정말 중요한 말이 있죠. 사람이다. 사람은요.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 안 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태생적으로 그 자체가 모든 인류의 가치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해는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람으로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저는 자기 이해의 철학적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누가 여러분을 평가하고 여러분을 어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겸비해서 여러분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발전하고 그 유익을 끼칠 때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지구 사랑이 여러분 원만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철학이 없는 자기 이해 가능할까라는 말을, 마무리를 짧게 하자면, 여러분, 현대 심리학과 상담과 코칭이라는 도구만 자꾸 주장할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자기 이해가 없이는 누구를 상담하거나 코칭하는 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구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철학을 조금 한 번 더 정립하시고 그로 인해서 지구 사랑이 주관적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잘 소통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여러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지구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면 홍이겠죠. 맞아요.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되는 건데 그 첫째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자기 이해인데 그것이 철학이에요. 밝히 배워서 깨닫는 거. 자, 밝히 배워서 깨달으면 옆에서 잘못 가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인간의 행복한 행동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옆 사람에게 3, 3, 5 이야기하다 보면 이 활동 자체가 결국은 표본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어때요? 모든 걸 경쟁시키지 않습니까? 경쟁. 예, 절하평가에서 경쟁. 표만 들어서 거기서 말하죠. 학교 학생들도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 소도 아닌데 자꾸 등급을 매겨요. 너는 1등급, 너는 2등급, 너는 3등급, 너는 6등급. 예,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짐승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다시금 우리가 철학적인 토대에서 자기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이웃을 아끼고 우리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